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오늘 그 6단원, 1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의 실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이 붕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지방에서 성리학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치고 올라온 그 살인들이 그 이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형성된 무리들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했었죠. 그런 나뉘어진 무리들을 붕당이라 부른다고 했었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라. 됐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점점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붕당 정치가 운영될 때는 그 앞에서 배웠던 걸 복습을 하면은 이조전랑이라는 자리, 그 관직을 서로 차지하려고 사림이 최초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거기다가 그 동인은 다시 그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정치를 주도하다가 광해군이 이제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북인도 같이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 뒤로 인조 반정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사이좋게 연합하면서 전국을 운영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서인이 인조를 세우는데 특히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서인의 주도를 해가지고 남인이 같이 연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서인과 남인이 점점 싸우고 좀 이제 서로 죽이고 대립을 하게 되는 게 붕당 정치의 변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송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이 왕이 됐다고 했었죠. 그 효종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현종입니다. 그래서 효종이 죽고 나서 상복을 입는 문제로 이제 서인과 남인이 싸운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일 때랑 둘째 아들일 때랑 좀 약간 그런 상복이 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니까 뭐 첫째 아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 두샤두샤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좀 대립이 점차 심해지게 되었죠. 근데 이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거는 그냥 서로 투닥투닥 싸우는 것 뿐이었지, 이제 숙종 때 환국으로 가면은 아예 서로를 죽이고 한 붕당만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3차례나 있었어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그렇게 심화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상호 비판과 견제하는 건 더 이상 없어지고 붕당 간의 균형이 붕괴가 되면서 서인이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노론 쪽은 좀 이제 남인을 아예 내치자라고 하는 강경한 쪽이었고, 소로는 아니다. 그 남인도 우리랑 똑같은 살인 세력이니까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던 좀 이제 온건한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노론이 좀 더 우세한 쪽으로 해가지고 붕당 정치가 좀 이제 변질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대로 가다가 너무 얘네들끼리 싸우다 보면은 국왕의 힘도 약해질 우려가 있는 거를 이제 염려해서 국왕이 중심이 되어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탕평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그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일단 사료 톡톡 볼까요?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지금 10사람이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먹게 되면은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조정의 붕당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이 있겠는가 하고 이제 이익이 글을 썼습니다. 밑에 탐구 문제 볼까요? 이익은 붕당 간의 대립이 생겨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이익은 앞에도 말했죠. 10사람이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먹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게 관직은 적은데 관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제 본 거죠. 붕당 간에 이렇게 싸우게 된 게. 그래서 지방에서 계속 살인들은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치고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조전랑을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던 거고, 또 이제 뭐 북인이니 남인이니 나눠졌던 거고, 또 뭐 이렇게 예송이나 환국 이렇게 대립이 생겨나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났던 거고, 그렇게 이익은 해석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탕평 정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왕이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는 굉장히 왕권이 강력한
이제 왕이었어요. 그래서 특정 붕당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국을 운영했었고 거기에 이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이 사람이 추진을 했던 게 붕당의 근거지였던 지방에서 계속 서원에서 사림들이 공부해서 중앙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서원들을 일부 정리를 했었고 거기다가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 이조전랑의 권한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탕평비 비서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왕은 민생안정책, 백성들도 굉장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균역법, 군포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던 그 이제 세금제도 있었죠. 균역법을 실시를 했었고 첩자손의 차별을 완화하거나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이런 민생안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고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가 등장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역사탐구를 먼저 보고 영조의 탕평책입니다. 자, 영조가 이제 말을 하기를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어지고 나서 200년 만에 서로 이제 죽이게 되었다. 죽이거나 다치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환국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서인은 불행히 노론소론으로 나뉘어서 또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보다 심하다. 온 나라 사람이 물과 불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남인, 서인, 노론, 소론 이렇게 만약 한 마음으로 화합해가지고 탕평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나라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붕당의 패단을 표현한 부분 이거는 이제 서로 살상하게 되었고 또 보면 밑에 또 서로 살상하게 되었다. 원수같이 미워한다. 물과 불보다 심하다. 온 나라 사람이 물과 불같이 되었다. 이게 바로 붕당의 패단을 표현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한 이유는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 서로 싸우거나 죽이는 그런 극심한 대립을 막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탕평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두고 임금의 정치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걸 탕평이라 부르거든요. 그런 정책을 탕평책이라 부르고 그 다음 영조 다음에 왕 정조의 개혁정치 보겠습니다. 이 정조도 굉장히 왕권을 강화했던 왕이거든요. 처음에 실시했던 거는 이제 영조랑 마찬가지로 탕평책을 실시했었는데 좀 더 영조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힘이 셌던 노론 세력을 견제하고 소론이나 남인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어요. 그리고 규장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기구는 뭐냐면은 정조가 자기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혁의 중심기구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을 뒀던 기관이 바로 규장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계 문신제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신하들 중에서도 굉장히 37살 이하의 굉장히 젊은 인물, 젊은 관리로 등용이 된 그런 사람을 초계 문신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있는 일을 면제받고 일을 안 하는 대신에 40살까지 여기 있는 규장각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하면은 왕을 도와서 연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할 정치 세력을 육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용령을 설치했었는데 이 정조가 당시에 힘이 굉장히 셌던 노론 세력을 견제했었기 때문에 노론 세력으로부터 언제나 그러니까 암살의 위험에 굉장히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인 기반,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중앙군인 오군영과는 별도로 국왕의 호위 군대인 장용령이라는 것을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였던 사도세자 를 기리기 위해서 종종 이제 수원으로 자주 갔었는데 그 아버지 무덤이 수원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자주 가는 김에 새로운 이제 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성이 바로 수원 화성이죠. 그래서 이 수원 화성은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노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성을 건설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건데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로 이제 화성을 쌓는데 굉장히 이제 유용한 도움이 됐었었죠. 그 다음에 민생안정책, 정조가 실시한 민생안정책 중에서는 유기전을 제외한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했다라고 하는데 이 유기전은 뭐냐면은
기존에 그 서울 종로에 설치된 그 명주라던가 종이, 어물, 모시, 비단, 면포 이런 걸 파는 상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점은 오로지 딱 정해진 사람들만 이제 장사를 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 서울 중심가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못 팔고 이 사람들만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그냥 높은 값을 불러도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점점 그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업이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업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고 정조가 개혁을 추진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상인들도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도망간 노비를 추적해가지고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추세를 금지했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수용해가지고 실용적인 학문의 발전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